안녕하세요. 저는 무남 동료로 자랐습니다. 꽤 잘나가는 의사 아버지 덕분에 정말 어려운 거 없이 자랐지요. 크면서도 공부하라는 강요 없이 자랐기에 저는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악기를 배웠습니다. 공부엔 그닥 취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었기에 희귀한 악기를 전공하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다 해서 저는 무거운 첼로를 전공했지요. 그래도 음악적으로는 재능이 있었는지 남들보다 늦게 음악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 음대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아빠 후배라는데 성실하고 사람도 괜찮다며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의사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사윗감은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었고 제가 연애도 못하게 대학 내내 잔소리를 해댔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려고 해도 남자들도 다 시시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어찌해볼까 하는 생각들만 가득 찬 남자들이 많아서 친구들과 그냥 클럽에서 일회성으로 만나는 남자들 빼놓고는 깊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상형이 아빠 같은 남자였거든요.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 있는 그런 남자가 좋았습니다. 소개로 나온 남자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좀 딱딱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빠가 말해서인지 꽤 사람이 진솔하고 유머도 있었어요. 다만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연애라는 걸 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문의로서 안정을 찾으려면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저도 집에서 백수를 빈둥빈둥 놓으니 빨리 결혼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그렇게 만난 지 두어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의사의 아내로 사는 삶은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맨날 바쁜 일상을 살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 사는 세상이 낯설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막상 내가 되어보니 참 별로였습니다. 두 달여 만나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알콩달콩한 신혼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이고 응급수술이 잡혀서 병원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었고 어쩌다 휴일날에는 병원 다른 과장님들과 새벽까지 진창 술을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의사생활을 이해해야 한다고 엄마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들었기에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전문의가 되자마자 병원에서 꽤 잘나가는 의사로 입지를 다지는 상황이라 제가 옆에서 내조만 해줘야 하는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 저 혼자 할 일을 찾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나간 동참 모임에서 그 모임의 또 다른 모임으로 이런 전문직 남편만을 둔 모임을 따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대학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정화가 그 모임에 있다 해서 좀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화 남편보다 제 남편이 더 잘나가니 오히려 정화에게 보란듯이 자랑도 하려고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유명 장관님 딸로 학교 내에서도 유명한 퀸카였습니다. 집안 좋고 이쁘고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시선을 끌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남자들에게는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여자들한테는 콧대가 센 정말 여자들한테는 재수덩어리 친구였죠. 그런 정화가 이제 아빠가 장관직에 내려오자 그저 그런 의사와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무시하는 듯한 눈빛과 말투의 정화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11시에 첫 모임을 나갔습니다. 다들 남편 회사 보내고 미용실 다녀와서 모이기엔 딱 이 시간이 적당하고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대라 모임은 주로 11시쯤 가지는 게 기본이었지요. 모임에서 역시나 정화는 자기가 아직도 여왕인 척 제일 상석에 앉아서 대화를 하더군요. 드디어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한 친구가 저를 아는 척하면서 어머, 이번에 삼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수 씨랑 결혼했다며? 축하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 말에 다들
수다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지요. 응, 우리 아빠 친한 후배라서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네. 고마워. 그래요. 우리 남편은 최근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인기 있는 의사였어요. 하물며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서 그 수술 주치의로 선정이 되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슬쩍 정화를 보니 눈빛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정화에게 한마디 했어요. 정화야, 오랜만이네. 그래, 남편은 잘 있지? 저는 정화가 얼굴을 대놓고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지요. 아마도 모임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지 다들 그 모습에 참 고소하다는 눈빛이었어요. 또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다녔겠어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모임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모임에서는 다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남편과 아빠의 배경에 따라 그 급이 결정났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는 나오지만 서로 비슷한 급끼리 따로 만나는 부류가 생겼지요. 저는 모임의 최상급 클래스인 현직에 있는 장관, 검사 부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지요. 하물며 제 남편은 제 부탁이라면 발벗고 도와주는 상황이어서 저는 모임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모임 남편 검사님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다며 새벽에 친구에게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친구는 그것도 새벽에 전화해서 연신 미안하다며 비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서 발을 동덩거리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응급수술을 하느라 못 들어오고 새벽까지 안 들어온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바빠? 오늘도 늦네? 그러게. 응급수술 끝나고 여기 선생님 친척분 수술이 잡혀서 아까 끝나고 좀 쉬고 있어. 아유, 진이 빠지네. 왜? 나 없어서 외로워서 전화한 거야? 미안해. 맨날 혼자 자게 해서. 남편은 피곤한 와중에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남편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수술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새벽이라 전문의가 없다나 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 하는데 오죽 급했으면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아, 그래? 어느 병원이래? 병원이랑 환자 이름 나한테 보내봐. 내가 통화해볼게. 오늘도 못 들어가겠다. 자기야, 미안해. 일찍 자. 남편은 이렇게 내가 하는 부탁은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었지요. 더군다나 그날은 남편이 직접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촬영본까지 다 살펴본 후에 자기 전문 분야라고 환자가 이동 중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자기가 직접 그 병원에 가서 수술 집도까지 하게 되어 내 친구가 감동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지요. 그렇게 저는 성실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모임에서 인기 많은 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행복을 만끽하며 지내다가 저도 출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지요. 출산을 하고 한 1, 2년 동안 모임에 자주 안 나가다가 나간 모임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 있었어요. 새로운, 더 어리고 더 남편들이 끝발리는 여자들이 그새 많아진 거죠. 항상 저를 떠받들어 주던 멤버들도 어느새 아주머니들이 되어 애 보랴 남편 뒤치다꺼리 하랴 모임을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래, 이제 애 키워야 하니 이런 모임 그만 나오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던 정화가 다시 모임에 나오더군요. 하물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새 건설사 사장과 결혼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요즘 한참 잘나가는 건설사라 모임에서 돈을 뿌려대며 온갖 환심을 사더군요. 전 아니 꼽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기에 그리고 모임에 더 이상 미련도 없어서 이참에 모임에 그만 나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정화의 한마디에 전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얘 몸이 그게 뭐니? 애 낳고 관리 안 했구나. 완전 아줌마 다 됐다. 시장 바구니 하나 들면 딱 동네 아줌마다 얘.
몸 관리 좀 해. 그러다 남편 바람난다. 그 소리에 다들 박장대소를 하며 내 위아래를 쓸어보는 거였지요. 출산 후 정말 몸에 신경을 안 써서인지 저도 몸이 둔해진 걸 느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살을 찐 것에 못 느꼈는데 다들 위아래로 내 몸을 쓸듯이 쳐다보자 모멸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아는 언니에게 수소문을 해서 헬스장에 달려갔지요. 꼭 다시 예전 몸매로 돌아가서 그 정환연 콧대를 눌러주고 싶었어요. 친한 언니의 소개로 찾아간 헬스장은 문 앞에서부터 실망이었어요. 조그만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이런 데를 소개시켜줬지? 하는 심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헬스장은 헬스기구 몇 개가 딸랑 있었어요. 기존에는 대형 헬스장만 다녔는데 넓은 크기의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 헬스장과는 딴판이었지요. 그래도 소개를 해준 곳이니 상담이나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담하러 온 트레이너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과 너무 닮은 거였어요. 혹시 누구? 저도 모르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실장 고태성입니다. 사모님, 이 여사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하물며 찬찬히 둘러본 오피스텔에 있는 트레이너들은 하나같이 조각 같은 얼굴에 몸매에 근육질의 남자들 뿐이었죠. 야, 너 거기 가서 눈 조심해. 침 흘리고 너무 해벌쭉하거나 하면 순식간에 호구된다. 오기 전 언니와 통화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흘려버렸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정말 쳐다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트레이너들이었어요. 저는 짐짓 도도한 척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실장의 말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얼굴에 반해버린 저에게 실장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여사님 소개인이 VIP시겠어요. 여사님은 제가 직접 케어해 드릴 테니 오늘부터 운동하고 가시죠. 저는 뭐에 홀린 듯 실장과 운동도 같이 하고 그날 일시불로 계산까지 하고 오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연예인 닮은 실장은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누님, 아침 식사는 뭐 하셨어요? 아침엔 저칼로리 야채 위주로 적당히 드시고요. 누님은 근력이 약하니 저녁에는 밥 빼고 고기만으로 식단을 바꾸세요. 근력이 생겨야 몸매도 살아납니다. 누님은 기본 몸매가 좋으셔서 좀만 신경 쓰시면 금방 예전 몸매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장은 수시로 먹는 거며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연예인을 닮은 실장과 대화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덩달아 운동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냈을 때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헬스장 동기라며 분기에 한 번씩 트레이너들 회식을 시켜준다 하며 함께 자리를 해달라는 문자였죠. 저는 소개시켜준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며 만류하더군요. 괜히 급한에 끼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이왕 나갈 거면 1차만 간단히 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니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회식 때 무슨 일이 있기에 오래 있지 말라고 하는지 더 궁금했지요. 그날은 아예 작은 소고기집을 전체를 다 예약해 놨더군요. 동네 작은 선술집을 저녁에 통째로 빌렸어요. 참 손이 큰 아주머니들이 많다고 느꼈지요. 처음으로 마주친 다른 회원들은 몇몇을 빼고는 실망이었어요. 다들 뚱뚱한 아줌마들 뿐이었죠. 한편으로는 트레이너들이 참 불쌍했어요. 저런 여자들 살 빼게 하느라 참 고생이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조용히 고기만 먹다가 나오려 했는데 누님 2차 같이 가시죠. 상황 봐서 아시겠지만 누님이 제 짝 좀 대주세요. 저기 같이 있음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귓속말로 애교 섞인 실장의 말에 싫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술 한잔 사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오늘 술 먹어요. 따로 날 잡지 말고. 네? 저는 실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따라간 2차 자리는
룸사롱이었어요. 생전 처음 온 룸사롱은 정말 휘황찬란하더군요. 평소에 자주 오는 곳인지 다들 널찍한 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누님 이런데 처음 오세요? 누님 의외로 순진한 데가 많으시네요. 그 뒤로 있던 상황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1차로 술을 먹고 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취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폭탄주를 돌리더니 트레이너들이 팬티만 입고 옷을 훌러덩 다 벗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내 여자들도 옷을 벗어 던지고 방안이 신음소리며 노랫소리로 가득했지요.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이 나가 있었죠. 누님 이런 거 처음이라 놀라셨겠다. 저랑 따로 방 잡고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한참을 놀래서 보고만 있는 저에게 실상은 귓속말을 해왔어요. 말을 하면서 제 몸을 주물러대는 순간 열이 훅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이미 폭탄주를 먹어서 술 기울이더니 하면서 거부를 했지만 한번 달아오른 몸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실장은 제 몸을 마음껏 주물러대더군요. 저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니 너무 창피했지만 입 밖으로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지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벗고 있던 상황이라 다들 몸 가리기 바쁘고 비명을 질러댔지요. 야, 니들 어느 서에서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한쪽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미 옷도 못 찾고 대충 몸을 가린 뚱뚱한 아줌마였어요. 경찰들은 우리를 접대부로 오해를 하고 보건증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접대부가 아니라 술을 마시러 왔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경찰들의 실랑이가 한동안 이어지고 우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몽롱한 상태였지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그 트레이너들이 술에 약을 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정말 아까 싸운 아주머니가 남편이 경찰 쪽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다들 새벽녘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지요. 남편을 불러서 같이 귀가를 해야 한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와달라고 했지요. 그 사이 하나둘 남편들이 나타나서 한바탕 전쟁처럼 고성으로 싸우며 한 명 한 명 귀가를 했어요. 이내 저 혼자 남게 되었지요. 해가 어슴푸레하게 뜨는 새벽녘에야 남편은 나타났어요. 오자마자 저를 힐끗 보고는 경찰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 정말 그냥 회식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그런 거야.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야. 자기야 미안해.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던 남편은 이내 말을 했어요. 당신 그러기에 그런 모임 같은 데 나가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저런 헬스장을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들은 뭐야? 아니 약까지 먹이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내 저 새끼들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은 차마 저에게 욕을 할 수 없었던지 헬스장 트레이너들에게 욕을 해댔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만 키우며 조신히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엄마한테 불려가서 아주 호되게 혼도 났어요. 엄마는 엄마들 사이에 다 소문이 난다며 엄마나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조신하게 지내라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엄하게 혼을 내셨지요. 그렇게 한동안 아이만 키우고 얌전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커가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임을 또 나가게 되더군요. 어느 유치원이 좋더라, 어느 학원이 좋더라, 요즘은 유치원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 사방의 엄마들이 난리였죠.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남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로 키우고 싶은 욕심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얻기 위해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사고가 생겨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한달음에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세한 자초지종을 들었지요. 남편은 물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주었거든요. 아빠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너무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해서 당분간 지방병원에 가 있어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애가 초등학교에 가야 돼서 제일 중요한 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가 걱정이었죠. 엄마는 이럴 때 여자가 중요하다며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병원 내 실세인 부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남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더 당당하게 굴라고 했어요. 남편이 희생양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면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을 시킨다고, 이럴 땐 의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었지요.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원장님 부인을 찾아가자 운전박제를 했지만 끝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원장님 부인을 뵙고 남편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했지요.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아들이면 어찌하실 거냐고, 부인도 아이들이 있으니 아실 거 아니냐는 제 말에 자기도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힘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있는 남편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 가란다고 넙죽 갈 거야? 뭐라도 항의라도 해야지. 애 초등학교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곧 다시 복귀할 거야. 잠시면 돼.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참에 좀 쉬려고. 잘 됐지 뭐. 참 누구는 열불이 나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남편의 소리를 들으니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 그럼 혼자 가. 난 그런데 못 가. 여태까지 우리의 커리큘럼 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못 나가. 당신 혼자 가. 남편은 순간 좀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강경하게 나오자 많이 놀라더군요. 저는 이 상태로 변방으로 밀려나 버릴 것을 걱정해서 다시 독하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였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애 때문이라는데 뭐. 혼자 가지 뭐. 어차피 수술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올라와야 돼. 당신은 그냥 여기서 지내. 나 혼자 내려갈게. 저는 맘 편히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금방 올라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한마디 하면 어디 덧나나요. 제가 자기 빨리 올라오라고 백방으로 돌아다닌 것은 하나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좀 쉬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했어요. 그렇게 지방으로 가는 날 남편은 같이 가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 혼자 지내는 방을 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강해져야 한다, 이런 일로 눈물 보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매몰차게 혼자 가라고 했어요. 일부러 가는데 배웅도 안 하고 아이 학교 핑계를 대고 나와버렸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간간히 서울에 올라왔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남편이 잘렸다네 어쩌다네 말들이 도는 것을 막느라고 저는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와중에 틈틈이 원장님 부인을 찾아뵙고 한시바삐 복귀시켜달라고 매번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의 조언으로 남편의 병원에 간호사 한 명을 넣어놓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야기 들었는데 남편의 숙소에 여자가 드나드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남자가 이럴 때 바람이 많이 난다고 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남편도 잠시 머리식히라고 저는 별다르게 남편을 찾지 않던 때였거든요. 한달음에 남편의 병원과 숙소로 달려갔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앞 병원 간호사가 집이 멀어서 나도 서울 가느라 자주 비우니 그냥 방 하나 쓰라고 내준 것뿐이야. 한눈에 알겠더군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왜 여자들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상대 여자를 보니 속이 뒤틀리더군요. 한참 어린 나이에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단도리를 친다는 기분으로 한참을 그 여자를 쏘아봤어요. 차마 입 밖으로 내 남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남자라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여자 있는 집도 가고 한다는 것을. 아빠도 그런 일도 엄마와 몇 번 다투기도 하셨고요. 엄마는 이해는 하지만 그때마다 단도리를 안 치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친다고 미리미리 단도리를 쳐놓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서운했어요. 내가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이상 남편한테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매일 집, 학교, 모임만 오고 가는 속에 세월만 흘러 나이만 먹은 아줌마가 돼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모임을 나갔는데 또다시 남편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정말 저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건지, 왜 남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건지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다들 제가 표정이 굳자 눈치만 보는데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남편이 곧 복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느꼈지요. 이 사람들은 매일 누구 헐뜯을 사람 있나 찾는 게 일이었던 거죠. 물론 저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겠죠. 일순 모든 게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사는 게 너무 허무하더군요. 저에게 첫 시련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집 밖에만 처박혀 지냈어요. 전화도 일부러 일절 받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있었지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때 한 언니가 직접 집을 찾아왔어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뭔 일 난 줄 알았다며 걱정이 돼서 왔다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를 붙잡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기분을 이야기했지요. 언니는 우울증 초기 같다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저에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동안 지내보라고 했어요. 그 언니도 우울증이 심해 얼마 전까지 제주에 살다가 온 언니였거든요. 지금도 종종 제주에 내려간다고, 거기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주었어요. 얼마 전에 국제학교가 생겨서 여기처럼 길을 쓰고 아이케어 안 해도 되니 한결 수월할 거라고도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너무 제주가 가고 싶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엄마한테 가서 제주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가 마음고생 때문에 제주를 내려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우울증 같다며 만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걱정스러웠는지 다만 자주 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아빠를 설득해 주기로 했지요. 아빠는 남편까지 불러서 제가 제주에 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유산 이참에 제주에 집 하나 장만해 주겠다며 집까지 사준다 했어요. 나는 너무 기뻤지요. 이런 곳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여태껏 매일 어느 학원쌤이 어떻다니, 다음 어느 학원으로 옮겨야 한다니 그런 이야기만 듣는 거에 질려버렸거든요. 그렇게 저의 제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언니가 추천해준 타운하우스에 집을 사고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학교의 시스템이 완전 외국과 똑같아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학교에서 놀면서 배우는 교육에 아이도 신나했지요. 아파트 사이에 살다가 넓은 마당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이는 제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동안 아이 때문에 아둥바둥 산 게 너무 덧없이 느껴졌어요. 좀만 기다려주면 될 것을.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을 닥달해든 내 자신도 한심했고요. 가끔 내려오는 남편과 정말 처음으로 손잡고 오름도 올라다니고 했어요. 이렇다 할 연애를 못했기에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생소했어요. 사실 한 입을 덮고 잔 적도 몇 번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던 사람이라 아침에 눈을 뜨고 옆에 자고 있는 모습도 사랑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를 느꼈지요. 정말 이곳에 계속 살까를 고민도 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지내는 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로 복귀를 해도
나는 이곳에 계속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때에 저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문제는 또 그놈의 알량한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주에서도 그래도 생활이라 타운하우스 내에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엄마 모임이 있었어요. 비록 모임에 찌들어 살았지만 그래도 처음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끼게 되었지요. 모여서 가끔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차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녔어요. 그날은 왕언니가 줄최하는 골프 모임이었어요. 꽤 오래 거주한 언니로 이 동네에 대해 바삭한 언니라 다들 언니가 뭐라 하면 껍벅 죽는 신용도 해줘야 하는 분이었죠. 하필이면 제가 그 언니와 그날 같은 조에 골프를 치게 되었어요. 언니 그래 어제 어땠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매너가 좋다면서요? 골프 중에 갑자기 남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국제학교 엄마들이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지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남편은 육지에 있고 혼자 아이랑 내려와 있는 과부촌이었죠. 그러다 보니 간간히 남자 문제가 돌기도 했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던 터라 매번 모른 척 지나갔었죠. 그러기에 우리 프랭크가 아주 허니하지. 왕언니는 외국의 유학파라서인지 말 속에 항상 영어를 달고 사는 언니였어요. 아마도 요즘 동네에서 수군대는 한 레스토랑의 셰프 이야기였었나봐요. 이름은 프랭크로 유럽에서 온 셰프인데 여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특히 저녁 끝나는 시간에 가면 특별 서비스도 해준다는 천상 바람둥이 같은 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었죠. 누가 어제 혼자 갔다가 둘이 술 먹고 있는 걸 봤다는 둥 온갖 말들이 오고 갔던 걸로 기억해요. 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아예 여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들 그래. 나 그냥 프랭크랑 좋은 프렌드 사이야. 굿 프렌드. You understand? 하며 웃는 거였어요. 저는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그냥 안 들은 척 하려 했는데 그 언니가 저에게 훅 들어오더군요. 그러게 형수 엄마는 남편이 그렇게 끔찍하게 대해주니 딴 남자 만날 필요 없겠다. 그리고 뭐 보면 형수 엄마는 우리 프랭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프랭크 눈 높더라고. 아무한테 잘해주지 않아. 저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나를 왜 끌어들이는 건지 확 열이 받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나 싶기도 하고 급 궁금해지더군요. 그렇게 골프를 마치고 어느 날 다른 엄마와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어요. 함께 가달라는 부탁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어느새 후식이 나오는데 그 문제의 프랭크가 나오더군요. 음식은 맛있었는지 불만사항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뷰티풀 레이디를 연발하더군요. 같이 간 언니는 자기가 관심 있어 갔는데 나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프랭크가 못내 아쉬운지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요. 저는 땡큐 하고 받아줬어요. 프랭크는 이내 놀랐다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당돌해 보였나 봐요. 여느 여자들은 그렇게 해주면 얼굴만 빨개지고 하는데 저는 미소까지 지으며 고맙다고 하자 흥미롭다는 듯 저만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귓속말로 가게 닫는 시간이 9시니 10시에 꼭 한번 와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특별 서비스를 꼭 해주고 싶다는 말도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지만 집에 온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며칠 후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10시에 혼자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어요. 쭈뼛쭈뼛 들어선 레스토랑엔 다행히 프랭크 혼자 있더군요. 저는 다행이다 싶어서 손인사를 했어요. 프랭크는 정말 반가운 듯 한달음에 달려와 저에게 프렌치 키스를 해주었지요.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리라더니 와인과 안주를 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날 프랭크는 참 많은 말을 하더군요. 저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는 둥. 여기 많은 여자를 보았지만 나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정말 외국 사람이라고 느낀 게 자기 감정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도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온 것도 꼭 방문해 달라고 해서 예의상 왔다고 했지요. 그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고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앞으로는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주면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해주겠다는 멘트도 잊지 않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을 프랭크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구애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비록 제가 그때마다 뺏긴 했지만 그렇게 매번 빼는데도 줄기차게 해대는 구애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저를 대우해 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거치게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깜한 데다 집에 갈 거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차로 5분 거리지만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거리라 더 걱정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평소엔 운전을 해서 가야 해서 와인 한 잔으로 입술만 축였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와인을 꽤 먹었어요. 그 남자도 그날 저를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어요. 자기가 이런 마음 먹은 게 내가 처음이라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자기와 하룻밤만 같이 있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저는 그때 왕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처음이라고? 그럼 이 남자랑 자면 내가 그 언니를 이기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날 후회스러운 짓을 하게 되었어요. 하물며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앞집 부인과 마주치게 돼서 눈빛으로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후회가 밀려왔지요. 그 뒤로는 그 레스토랑에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또 가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벌릴지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연일 문자와 전화를 해대는 프랭크였지만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늪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이 대뜸 그때 일을 물어보더군요. 항상 앞집 여자를 보면 꺼림칙했는데 남편한테까지 말을 하고야 만 거였어요. 저는 한사코 부인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라고 해야만 했어요.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구를 이겨먹겠다고 벌인 일이라 저는 당당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난 아니야, 믿어줘. 절대 아니야. 저는 몇 번이고 남편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실을 다 아는 듯 저에게 제주 생활을 적고 엄마한테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남편이 더 이상 나와 같이 있기 싫구나를 느꼈지요. 자기야, 내가 바꿀게. 나 그동안 이렇게 지낸 거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당신만 보고 살게.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야 남편과 좀 편해졌는데, 이제야 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짐 싸서 엄마한테 가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제주 생활을 접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국제학교가 좋다는 아이는 기숙사에 넣어주고 저만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혼자 올라온 저를 보고 엄마는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제 방에 틀어박혀서 누워만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온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었어요. 곧 서울로 복귀할 것 같아서 미리 올라오라고 했다고. 아이는 제주가 좋다 하니 그냥 거기 있고 우리만 올라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밥이 맛있는데 제가 한 밥이 앞으로도 먹고 싶다고 아양을 떨더군요. 그래요. 전 여태 집에서 밥 한 끼 해준 적이 없네요. 엄마가 워낙 솜씨가 좋다 보니 제가 어쩌다 하면 너무 맛이 없어서 아줌마를 써서 아예 맡겨버렸죠. 워낙 밖에 일이 많다 보니 집에 신경을 아예 안 쓴 거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줘야죠. 제 손으로 따뜻한 밥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여태까지는 무늬만 부부였죠. 서로에게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제주도로 가고 있어요. 간만에 아들도 보고 남편과 한라산에 한번 오르려고요. 더 나이 들면 못 간다 하니 이번에 한번 한라산 정상을 도전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